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와! 아이고 힘드니까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이 마음을 비우니까 그냥 좋아지네요 오히려. 네, 일요일 날은 원래 네. 밤을 새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내일부터 고된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서 애들 방학해서 예.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계속 일주일 동안 지금 아니 왜 애들이 아빠랑 그렇게 아빠를 좋아하는 거야 애들이. 저는 다른 의미의 애들 네? 케어하느라고 계속 고된 일정이 있는데. 네. 나는 그 애들도 케어하고 이 애들도 케어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케어하나? 맵시나도 케어하지? 애들 데리고 케어하러 가야겠다. 예, 청취자분들, 지금 일요일 날입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녹음을 일요일 날 하는데요. 좀 아직 목소리가 많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다들 좀 피곤하신 시간입니다.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완쌤이 말씀하시는데, 그, 수시 모집에 관련된 주요 쟁점 정리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완쌤? 예, 그렇죠. 시기 때문에 요즘 제가 그쪽 상담을 계속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요. 편하게 방송하려고 그런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안 편해요. 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저는 거기 할 말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제 네. 요즘 이슈다. 알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내일이죠. 내일 그게 수능안 최종 확정안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 교육위원회 시민참여단.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예전에 죄다 학원 했던 분들이 각자 입장이 달라져가지고 1안, 2안, 3안, 4안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일단 안을 발표하면 아마 특별방송이 일단 이번 주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방송은 이제 오늘 녹음을 하면 이제 내일 방송이 되죠. 월요일날 방송이 되는데. 아마 수시를 이제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의대편 2부가 방송이 돼야 될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거 왜냐면 이제 일정이 수시 그렇죠. 시즌과 일정에 그렇죠. 맞춰서 이제 그렇죠.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셨던 의대 2부, 논술 전형과 정시로는 어떤 학생들이 이제 의대를 가는지, 기본 코스는 어떤지에 대해서 좀 각자의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제 다음 주에 방송을 하는 거니까 맥락적으로 이번 주 방송을 들으시고 다음 주 방송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좀 편해진다라고 해서 저희가 수시 원서 접수에서 꼭 짚어야 될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쌤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쟤들 누구지?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시 원서 접수 시즌인데요. 요즘 아이들 되게 고민하던데, 기본적으로 딱 아이들이 수시 원서 쓰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점을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완쌤부터 먼저 한번 쭉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이게 답변해 보면 굉장히 넓을 것 같아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근데 일단은 6장을 분배한다면 이제 어떤 전형에다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도 일단 고려. 처음에 제 수준에서는 논술을 쓸 것인지, 학종을 쓴다면 학종도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전형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떤 걸 써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자기 이제 상향 지원을 할 건지 하향 지원을 할 건지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훈쌤이 직접 말씀해 주실 거는? 그 전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와 얘기하자고 완전히 하는 건데 지금 까고 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보다리를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경 쓸 게 지금. 많은데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먼저 신경 써야 되냐고 뭘 청취자분이 박수 치면서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세훈스 파이팅 이러면서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저번 방송 들으니까 계속 이런 컨셉이더라고요. 방송 듣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수시를 쓸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봤을 때 어떤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아니면 수능 점수가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기준들을 뭘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은 6월 모평이에요. 육모의 성적으로부터 모든 어떤 수시 배치의 기준을 잡아야 되고요. 최종 확정은 9월 모평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6모와 9모 이 두 가지의 성적을 가지고 배치 상담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성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단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모평과 9월 모평 성적을 본 다음에 수능의 추세를 좀 살피고, 그래서
수능 추세보다 더 상위의 대학과 그 다음에 수능에 있어서의 어떠한 안전적인 기준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수시 배치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수시 원서 접수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희처럼 학종을 입시 컨설팅이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보통의 시장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시 원서 접수를 입시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 비전문가도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이. 수시 원서 접수는 보니까 비전문가 가능해요. 아니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되게 전문성이 없어요. 아니 막 숨어 있는 어떤 전형들 이게 그거 구석에 숨어 있어요. 있어갖고 잘 안 보이는 전형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잘 찾아내면 되게 잘한다고 그거랑 하는 이제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학과를 얘한테 밀어넣어주는 거.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뭔가 조금씩 만들어 지금까지 학생부 네. 종합 전형을 준비해온 학생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렇게 준비를 많이 못 한다는 거죠. 그 막판에 그런 걸 찾아준다는 건 사실 효과가 미미한데 맞아요. 여전히 그런 거를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전까지는 신경을 많이 안 썼다는 얘기예요. 학종은 일단 못 잡고요. 그걸로는 논술 전형이나 그 그렇죠. 정시 이런 부분이고요.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상에서 음.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은 학생이 갑작스럽게 네, 그건 안 돼요. 네. 준비해서 어렵죠. 학종을 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은 저도 좀 어려운 이 상황이에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학생부 그거 수시 상담을 하시는 부모님들 중에 학종을 생각하지 않다가 마치 수시가 정시 배치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내신 등급이 이런데 낮은데 어디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상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데가 없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일단은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육모 성적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종 확정은 구모까지 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원칙이에요. 저는 육모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9월 모평이 9월 초가 되고 그다음에 원서 접수가 9월 10일이니까 사실 되게 촉박하기는 촉박은 해요. 한데 최종적으로 9월 모평 봐야 돼요. 그렇긴 하죠. 네. 9월 모평 근데 이제 안볼 그게 수가 없지. 어떤 점에서 기준을 해야 되는지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일단은 점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러죠. 네. 지금 9월달 되면 점수가 오를 거야. 안 올라, 안 오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니 안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올라요. 잘 안 올라 진짜. 그리고 반수생이 와요. 아니 어디 지금 반수생한테 지금 명함을 디밀려고 지금 고3들이 지금 그 반수생들은 최상위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반수생 애들이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볼 때 그 웜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그렇죠. 얘네가 6월달에 들어와서 이제 좀 개념이 없다가 탁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저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파트는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청취자분들께 사탐, 과탐을 보시라. 그렇죠. 사과탐을 봐라. 틀림없이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부 안 해서. 공부 안 해서 맞아요. 진도 안 나가서. 근데 9월 모평을 딱 봤는데 공부했는데 안 나와. 혹은 공부를 해서 성적이 나와. 그렇죠. 그럼 요 부분을 갖다 놓고 수능 최저에 관련된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기본적으로 논술에서 수능 최저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수능 최저, 특히나 학종도 수능 최저 있는 학교를 만약에 그렇죠. 넣는다면은 수능 최저를 우리가 맞추냐 못 맞추냐에 대한 기준을 갖다 따져야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6월과 9월을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자소서 쓰고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학종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미리 뭔가에 대한 준비 과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그렇죠. 기본 얼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죠. 한 3, 4일에서도 집중적으로 준비가 가능해요. 하루에도 써요. 예, 그러니까 제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육모와 구모를 반드시 종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필요가 분명히 있다. 학종을 쓰는 아이들. 그렇지.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학종과 논술을 섞어야 되는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최종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봐라. 특히나 육논술 써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있어요. 육논술 써야 되는 아이들. 다시 말해서 이제 논술 전형으로만 6개 써야 되는 학생들은 무조건 9월 모평 보고 특히나 9월 모평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과탐을 봐라.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갖다 놓고 일단은 수능 성적에 관련된 추세 예측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저께 학생 하나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국어가 영 안 나와요. 6월 모평에서 1등급은 나왔는데 얘는 수능 때 국어가 자신이 없대요. 근데 얘가 수학에 100점 받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거의 1등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탐에서 사회문화가 그 1등급이 나왔거든요. 만점이 나왔고, 이제 뭐 법과사회인가 아마 경제가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배치 상담하다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연대경제나 한번 논술을 써봐라. 근데 논술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요. 그냥 써라. 그냥 써라. 논술은 준비 안 하고 보는 거다. 죄송한데 논술학원 선생님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준비 안 하고 보는 시험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과 논술은 그냥 쓰는 거다. 평소에 실력과 에세이로 글자 수나 맞추는 거 대충 연습하고 가는 거지. 그걸 뭐 1년씩이나 준비해서 가냐. 참고로 저는 논술 선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한테 안티를 거시고자 한다면은 뭐 제가 그래도 책도 썼고 논술로, 그리고 방송도 찍었고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한테 논술 쓰라고 했어요. 원래 글을 잘 쓰는 애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수상 실적이 되게 많아요. 독후감상문 뭐 이런 부분들 에세이상 이런 거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특목고 학생인데 그러면 이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얘는 정시로도 충분히 갈 것 같아요. 보니까 기세가. 왜냐면 수학이 안정적이고 사탐도 안정적이고 문제는 이제 국어가 문제가 되니 네가 국어가 자신이 없다면 한번 방학 때 공부를 해서 9월 모평 결과를 보고 최종 확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게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등급을 낮춰도 되고 높여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수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일단 따지시되 수능을 따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수학이 4등급인데 2등급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제발 그렇게 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대로 전제가 된다는 가정하에 따지되 제일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사과탐이다. 요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사실 9월 모평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안 되고 6월 모평에다가 찍고 여기서 나중에 9월 모평에서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가되 지금 6월 모평에다가 방점을 찍어 놓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6월 모평 정시로 갔을 때 6월 모평의 성적이 나왔다. 네. 그러면 어디를 갈 거냐를 놓고 나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시를 수시에 대한 만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9월이 네. 됐는데 성적이 올라서 그럼 거기서 또 올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원수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이 아이를 한 3, 4년간 지도한 학원들이 있을 거예요. 3, 4년간 이 아이를 좀 바라봐주는 선생님들이 있을 때 얘가 성적이 좀 오르는지 안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주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만약에 관건이 되는 과목이 수학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제3자에게도 한번 가서 컨펌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정말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 왜냐하면 혹시 또 지도했던 선생님은 무조건 오른다고 하지 뭐 안 오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수학이 6월에서 9월까지 그렇게 뭔가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게 오를 수 있나 그게? 아니, 그렇게 되는 애도 있어요. 그래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 상당 부분 변화의 변곡점이 생기는 과목은 사과탐이니 사과탐은 사실상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양자 합산해서 대충 그 성적대라고 생각을 하고 수시원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일단은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다고 할 때 어쨌든 상위권, 최상위권, 상위권의 학생들은 그래도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대충 자기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부분도 조금씩 챙겨왔을 거고 근데 그렇게 챙기지 않았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쨌든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요 대목에서 이제 요 주제는 여기서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요 이제 제일 먼저 기준점은 수능으로 보시라. 모의고사로 6모와 9모로 봐라. 요걸로 이제 한 챕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에서 머릿속에서 이제 개별로 학종, 논술, 정시 그렇죠. 요 세 단계로 나눠서 그렇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로 학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듣는 과정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칠판과 같은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하는 강의가 아니다 보니 머리에서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훅 들어오면 이제 안 그려져요, 쌤. 네, 그렇죠. 네? 좋은 여기서 우리 공격하는 거야. 훅 은근히. 들어가면 뭐 정리해 주시겠지 뭐. 이런 점점 늘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제 서로 그냥 옥신각신하는 느낌으로 그냥 가는 걸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분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대전제 수능 성적에 관련된 추세 예측을 하시라. 그래서 6월, 9월을 기준으로 잡으시라. 근데 변화의 변곡점에 있어서는 사과탐을 주의해서 그렇죠.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능하면은
해당 선생님과 상담하고 또 제3자의 객관적인 컨펌을 한번 받아보신다면은 기본적으로 대략의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학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학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공 적합성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공 적합성이 없는 학생이 학종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결합이 되냐면 지금 현재 3학년 1학기 학생부가 아직 마감 시점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한 열흘 열흘 남았어. 열흘 안에 끝날 이제, 거예요. 네, 열흘 안에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학종을 쓰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학생부에 뭔가를 기입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학종을 쓰려고 하는 전략을 좀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학종 전략은 3학년 1학기 학생부 기재와 자소서로 대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요걸 이제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학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종을 진행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3학년 1학기 학생부 기재와 자소서를 가지고 전공 적합성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략 어떤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없는 애들은 끝까지 없거든요. 이 전공 적합성을 맞출 수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활동을 안 했어. 해도 이런 애가 있어요. 어떤 때는 경제 경영 쪽에 관련된 활동, 공정무역 같은 거 하다가 2학년 때 갑자기 그 문화 인류 뭐 사회 계약론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가 그런 거면 다행이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또 뭐 걔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활동 자체가 되게 깊은데 다 분절화되어 있어요. 그 학교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칭찬하는 학교거든요. 굉장히 칭찬하는 학교. 이 정도 하시면 감 잡으시는 몇몇 분 계실 거예요. 특목고 중에서 제가 굉장히 칭찬하는 학교예요. 최근에. 굉장히 칭찬하는 학교인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번에. 몇 년 동안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 학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의 책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퍼뜩 스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학생이 아니거든.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그러면 아니구나. 그 학교 아니에요. 외대부고가 아니야, 심지어. 아니 그 학교 말고. 예. 그 학교 그러니까- 그 학교는 아니지. 심지어 외대부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맨날 비판하는 외대부고가 아니라 그 학교는 잘 맞춰주는 학교인데도 야 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전공 적합성을 맞추지 않은 아이가, 그쵸? 않은 아이가 3학년 1학기 학생부와 자소서로 전공 적합성을 맞춰서 학종의 원서를 쓸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학생의 범위를 일단 따지는 게 일단 중요한데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굉장히 답답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참고로 이걸 거꾸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학종은 어떤 아이들이 쓰나요? 예? 응? 요즘 준비해 주시는 학종 아이가 있잖아요. 예. 몇 명 있죠, 지금? 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애가 몇 명이야? 3명이죠? 3명. 2명인가? 3명. 아니, 저기. 네, 세 우리가, 명이죠. 우리가 서울대를 키우는 개, 예, 또 예. 서울대를 키우는 개. 예, 뭐 다 서울대를 키우고 있어요. 서울대를 키우는 개. 3명이잖아요. 예. 한 명은 뭐 이렇게 과를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예. 그 과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공익방송이어도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얘기 안 저는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미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내신하고 사실은 상관없이 학생부 종합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음. 과를 어느 학교를 쓰든 과는 이쪽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 뭐 책이 됐든 아니면 수행평가의 활동들이 됐든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이 됐든 거의 그런 쪽으로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고민할 일이 없어요. 학생부 종합을 쓸 때 이미 그것만 학생부 종합이 목표였으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그런 거죠. 학생부 종합으로 준비가 안 됐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중구난방 이렇게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방향성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부를 갖고 있다라고 예. 할 때 과연 3학년 1학기를 3학년 1학기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과연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려면 뭘 봐야 되는 거냐 이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내신을 어쨌든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내신은 어쨌든 고려를 해야 되고 근데 내신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게 왜 내신 성적만 갖고 사람들이 이 학생은 내신이 이 정도니까 이 학교를 맞아요. 써야 돼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학생부 종합에서. 근데 학교들의 그 합격 성적을 보시면
되게 넓어요, 네, 스펙트럼이. 저도 여기 할 말 많아요. 네. 굉장히 스펙트럼 넓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등급을 자꾸 그렇게 등급으로 학생부 종합으로 애들을 자르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 학생부에서 뭐라도 하나 찾아내는 방향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해놓고 야 여기에 맞춰서 한번 쓰자 이게 아니라 이 학생부 안에서 뭐라도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럼 그 중에서 뭐라도 하나를 잡아서 아직 조금이나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부풀릴 수 있고 부풀린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조금 더 강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이 조금 추가될 수 있으면 그러면 내신 성적을 약간은 좀 부드럽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날씨도 덥고 피곤하니 원래는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오픈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내용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이 좋은데 그쵸? 총평점이 좋은데 여기서 총평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내신입니다. 그래서 총평점이 좋은데 전공적합성을 맞추지 않은 아이 이런 케이스를 하나 가지시고요. 또 하나는 총평점은 나쁜데 내신이 좀 실질적으로 뭐 3등급 이 정도 이렇게 뭐 4등급 혹은 뭐 2점대 후반인데 이 아이가 전공적합성을 맞춘 아이, 활동을 좀 많이 한 아이 이렇게 나누어서 일단 한번 A형, B형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총평점을 갖춘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총평점을 갖춘 학생이 있으면은 학종을 써봐라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주변에서.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억지로 맞춰보려고 해요. 그죠? 억지로 이걸 갖다 이렇게 한번 3학년 1학기 학생부 갖다 놓고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맞춰지기도 하거든요. 예,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데 급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전공적으로 급조하는 건데 이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해당 전공 분야, 그쵸? 해당 전공 분야의 교과 내신이 무조건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전체 총평점이 2점대 중반이다. 그러면 다 학종 쓰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가 근데 이과다. 예? 얘가 이과다. 그러니까는 그럼 한번 너 공대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종으로. 그래서 학종으로 공대를 쓰는데 이 아이가 기계공학과를 한번 써보겠다. 라고 해서 기계공학과를 딱 쓰려고 보는데 총평점은 2.3인데 물리가 4야. 이러면은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화학이 1이면 화공과를 써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진로와 전공적 합성을 맞출 때 미리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맞추려고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그쵸?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진로 적합성에 관련된 관련 교과 성적이 무조건 좋은 과목 쪽으로 맞춰라. 뭐 그렇게 한다면 한 번쯤은 써볼 계제는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내신에서 일단은 이제 보는 게 아까도 저희가 방송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그러니까 전공 관련 교과가 어떠냐도 있어야 돼요. 그게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그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되게 몇 개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공과 들어갈 때는 화학이 바로 그걸 증명해 주는 거고 그런 게 있고 다만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약간 계열 적합성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특정 학과의 특정 과목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열 적합성 정도로 그 만들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적합성을 구분해서 판단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사회복지를 간대. 사회복지를 가는데 사탐 선택 과목을 세계지리랑 윤리를 했어. 그럼 좀 어렵다는 거예요. 내신에서 선택 과목을. 아니 너는 왜 굳이 사회문을 안 했니? 그게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확률 통계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심하게 못했어. 이러면 곤란해요. 이러면은 전체 총평점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학종에서 그다지 좋은 빛을 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총평점이 높다고 해가지고 학종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총평점이 높으면 비록 전공적 합성을 맞추지 않았다 해도 학종을 써볼 만한 충분한 자격은 갖고 있지만 이건 1단계 자격 요건을 갖춘 거예요. 이 다음에 2단계 자격 요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단계 자격 요건은 해당 전공 분야에 관련된 교과 내신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A형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걸 B형 학생에게 맞춘다면 학종을 되게 많이 준비했잖아요. 학종을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총평점이 안 좋아 얘가, 그죠? 근데 그 해당되어지는 교과 내신이 좋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해당 내신은 3.2, 3.3인데 물리를 계속 1등급, 1등급을 찍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아이는 학종을 넣어도 학교에서는 이거 갖고 불안한데요,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의외로 그런 애들이 넓은 스펙트럼에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는 케이스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걸 실제로 서울대에서 보여주고 있죠. 네. 아로리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실제로 막 문과 학생들 과학 등급 막 3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합격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3등급이 이제 국어 같은 데서 3등급이. 그렇지. 그 주요 관련 교과목은 등급이 좋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관련된 예. 교과에선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등급이 나빠서 문과 안 되는 학생은 거예요. 과학이 그렇죠. 3등급, 과학이 3등급이고 이과 학생은 그런 국어가 거, 3등급 이렇게 그런 나와도 거. 합격은 해요. 예. 근데 다른 과목, 나랑 상관없는 건 아니구나. 그냥 약간 거리가 먼 과목. 네. 는 이제 조금 이제 괜찮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대 공대 출신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국어 3등급도 뽑으니. 이거 한국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알고리즘 체계에서 국어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빈곤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이 방송 들으시는 서울대 교수님들 있으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담이었습니다. 뭔지 여담.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대 공대 아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서 예, 잘 꼭 모르겠어요.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굉장히 왜 잘합니다. 국어를 갖다가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 그러니까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데 애들이 자, 영어도 잘해야 되는 거죠. 영어는 그냥 네. 거긴 영어는 등급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쪽은. 네, 필수죠.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못하면 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소리 지르고 때리고 뭐 이런 거죠. 때리지. 안 보이는 데서 얼마나 때리겠어요. 그 원래 배운 사람들이 막판에 몰리면은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더 때린다니까 그거는 사람들을. 뭐 개인적인 어떤 근데 개인적 경험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막판에 더 개인적인 경험에 폭력적이야. 국한된 얘기인 것 제가 못 같고요. 배워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맞아봤구나. 배우는 동안. 그게 참 우려스럽네요. 제가 맞아본 적이 없는데. 키가 커서 그런 거야. 키가 크니까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리려고 팔이 안 해. 닿으니까. 좀 그래. 팔이 안 닿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살집도 있고 그러니까 만만할 거 아니에요. 아이 참네. 자,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또 그 내신이 기본적으로 안 좋은 학생.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종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면 내신이 좋다. 총평점이 좋다. 이 학생이 고려해야 될 거.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을 준비를 한 학생들 중에서 총평점이 나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을 넣을 수 있는 케이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마지막으로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많이 보는 학교를 먼저 일단은 그룹을 지어가지고 학종의 정신에 투철한 거죠. 그 학교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울대 학종의 정신 투철하죠. 예, 저희가 말하는 거의 기준점에 해당되는 그렇죠. 학교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 생각을 그래요? 조금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전공 적합성을 높게 보기는 하는데 아마 일렬로 세웠을 때는 서울대가 의외로 최상위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종에서 전공 적합성이. 학종에서? 그러니까 이 학과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냐 안 했냐를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죠. 그거 자체인 거고 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건 제 그냥 경험상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서울대를 넣는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을 딱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들이 간을 보다가 결국 넣는 경우가 많고 왜 등급 자기들이 막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학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갖추고 있으면 되게 좋기는 한데 진학하는 애들이 그 학과를 계속 맞추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좀 넓게 맞춰서 들어가는 사례가 사실 오히려 서울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서울대가 사실 면접에서도 공통재심은 바탕으로 한 그런 역량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과에 맞추려고 뭔가 활동을 유난히 했는데 안 된 애들도 꽤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없는데 붙은 애들도 좀 제법 물론 이제 그게 일반적 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그렇게 아주 그 과에 특화돼서만 그런 거를 최우선으로 본다는 생각은 저는 오히려 없어요. 또 가는 애들도 그렇지 않고 면접 방식도 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예, 오히려 어느 제가 어느 볼 때는 학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전공 적합성을 안 봤을 때 오히려 좀 많이 보는 학교가 오히려 연대고대가 좀 그런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가 그거를 좀 유독해서 고르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좀 최상위권이나 학업 능력이 우수한 애들이 좀 가는 게 있다면 연대고대에서는 왜냐면 애매한 애들을 좀 안 뽑으려면 차라리 여기서 좀 맞는 애를 뽑겠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 기존의 견해와는 좀 상당히 그 혁신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표본이 몇 개 없어갖고 그거를 명확하게 판단은 잘 못하겠어요. 판단은 잘 못하겠는데
사실상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계열별로 어떤 전공 적합성을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사회대학 계열로 준비를 했었는데 나는 사회대학 쪽에 점수가 좀 안 되니까 인문대학 쪽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사회대학 중에서도 그러면 좀 낮은 과로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볼까? 뭐 이를테면 지리학과 이런 데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이게 아예 계열을 틀어가지고 뭐 나는 경영 쪽으로 갈 거야. 아니면 나는 뭐 인문대 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연대 고대의 경우에는 사실은 연대 고대를 목표로 해서 연대 고대를 넣는 애들보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목표였는데 그렇죠. 거기서 떨어져서 연대 고대 그러니까 서울대를 넣지 못하는 상태로 연대 고대 쪽으로 맞추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연대 고대는 어쩔 수 없이 맞춰지는 거죠. 성적이랑 네. 전공 적합성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그게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연대 고대는 걔들이 그렇게 뽑는다기보다 성적과 전공 적합성이 맞는 애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확실히 맞춰주는 그럴 수 거죠. 있는 거죠. 경제 경영을 준비했던 애가 서울대는 소비자 아동을 넣지만 그렇죠. 연대는 그러니까 경제를 넣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안 맞춘 경우에는 연고대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하위,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상향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네. 조금 힘들다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그런 같아요. 애들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을 되게 좁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오는 애들이 있고 또 아예 그 활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봤을 때 인문대면 인문대적인 느낌이 아니더라도 인문학적인 고민을 했다는 거를 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뭐 그 책이 있어야 되고 막 전공 적합성이 막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활동이 전공 적합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공 적합성이 있다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대학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고민이에요. 고민의 크기. 고민의 크기가 있으면 그걸 전공 적합성으로 봐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범위가 넓을 수 있어요. 세훈쌤이 말씀하신 거랑 뭐 완쌤이 말하는 거랑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라 고민의 크기는 사실 이 고민이 뭐 철학과에도 관련될 수도 있고 종교학과에 관련될 수도 있는 고민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민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 고민의 범주가 같으면은 전공 적합성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활동이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고민이. 고민이면 되는 거야. 고민의 크기가 그 고민의 크기가 깊으면 되는 거고 그 고민의 크기가 논리적이고 혹은 그 고민의 크기가 탁월한 어떠한 창의적 발상을 갖고 있으면은 그걸 오히려 그들은 전공 적합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건 서울대 연고대야 그렇다 치는데 네. 서울대 연고대 말고 그러면 약간 중위권, 중상위권의 대학들이 사실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에서 그 서울대학이 그래도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게 높은 거죠. 그들이 이제 RO라든가 이런 데 올리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심화된 형태의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걸러내는 거고. 그리고 났을 때 이제 연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전공 적합성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상 좀 스펙도 그동안 많이 봤거든요. 연대는 전체적으로 특히나 그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총평점을 되게 많이 따져요. 그래서 연세대 수시 지원에 있어서 일반 전형과 특기자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은 각각 내신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전형은 일단 총평점이 좋아야 돼요. 어느 정도의 그거는 뭐 연세대는 면접형 자체가 교과 성적을 50 아예 저기 따로 점수를 정량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2점대 최소한 2점대 초반은 돼야 일단은 자기들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목고 학생들도 2점대 초반이 아니면 넣지를 말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형을 바꿔서 넣겠죠. 그러니까 특목고 학생들은 연세대 입장에서 이거예요. 특목고 애들은 내신이 예를 들어서 하나고에서 3이다. 그럼 미안한데 특기자로 넣어라. 특기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걔들의 태도거든요. 네가 왜 일반 전형을 넣어? 3이나 되는 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연대의 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신이 좋은 학생, 총평점이 좋은 학생은 일반 전형을 노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총평점이 나쁜 학생은 논술이나 특기자를 한번 전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활동적인 형태의 기반이 좀 강한 것들을 되게 많이 보죠. 활동에 예를 들어서 성과물을 되게 중시 여겨요. 그래서 교내 경시 같은 데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비중감을 두는 게 연대 입시의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이과 학생들은 잘 모르겠고 문과의 경우에는 사실상
물론 성적도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분명히 연대에서도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분명히 쓰고 있는 건 많이 있는 거 쓰죠. 있어요. 예, 네. 굉장히 많이 쓰는 학교고요. 자, 그러고 났을 때 고대가 우리가 좀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고대는 전공 적합성 거의 안 그러니까 받거든요. 전형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전형이 느낌이 네. 다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대는 요즘 확실히 일반고가 많이 들어가는 추세는 확실해요. 네. 특목고를 이제 덜 선호해요. 그리고 특목고는 웬만하면 특기자로 오라 이런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 그냥 가서 학사경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어떤 거요? 학사경고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아, 걔들이 학교 대학에 들어가서 깨판 치고 막 이러고 막 반수 안 따로 그러니까 아이씨 그러니까 받지 이제 마 이렇게 되는 어느 거예요. 시점에서는 굉장히 특목고에 아마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는 식의 전략 입장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확실히 일반고 선호를 하는 느낌이 네, 있어요. 특히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외대보고 학부모님들은 그 연대에 대해서는 좀 가기 어렵다고 아니, 생각을 하시죠. 외대보고는 그래서 연대 잘 안 넣어요. 예, 못 넣어요. 아예 안 넣는 게 아니라 못 넣어. 안 뽑아, 막 애들이. 이게 예전에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해외 대학 많이 보낼 때 UC 버클리가 민사고를 안 뽑았어요. 왜 안 뽑았냐면은 UC 버클리가 민사고를 참 애들이 괜찮아가지고 많이 뽑았는데 한 명도 등록을 안 해. 이게 한국적 특수성이라 UC 버클리를 들어간 다음에 전부 다 아이비리그로 가니까 뽑아도 한 명도 등록 안 한다고 해가지고 좀 안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어떤 성향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제는 고대죠. 고대가 스펙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전공적 합성 별로 안 받거든요, 이 학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입시 전형이 올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가 얼마만큼이나 전공적 합성을 따지는 학종 전형을 할 것인가가 올해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고대의 흐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관심이 없죠. 아니, 고대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냥 어쨌든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은 연대는 확실히 일반고를 선호하는 게 뚜렷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 학과에 좀 적합한 애들을 고르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기자는 정말 점수 좋거나 이런 애들, 네. 특목고나 영어 잘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막 자소서 같은 거 대충 써도 좀 붙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예. 고대는 계속 지금 전형성적으로 봤을 때 그냥 학생 자체 스펙이 좋은 애들을 계속 선호하는 느낌이 예, 계속 그래 왔어요. 예. 몇 년 동안 그렇죠. 예. 고대 수시는 스펙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냥 특목고에서 스펙이 스펙 좋으면, 좋으면 그냥 뽑고 일반고에서 뽑으면, 스펙 좋으면 뽑고 뽑습니다. 이래 뽑았거든요. 아니 저는 연대 고대에 관심이 없다니까. 연대 고대는 알겠어요. 자, 그럼 성균관대학교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드릴게요. 성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인서울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실 여기가 다 터지고 거기가 관건이에요. 네, 사실은. 성대 전공 적합성 많이 봅니다. 네, 성대 스펙보다는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는 성균관대학이 서울대 다음으로 가장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학종에 대해서. 어떠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학교를 합격한 학생이 성균관대학을 떨어지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떨어진 학생이 성균관대학을 붙는 케이스는 있는데 서울대학교를 붙은 학생이 성대를 떨어지는 케이스는 드물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대를 떨어졌는데 연대는 붙는 케이스가 있고 서울대를 붙었지만 연대를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서울대가 붙는 학생이 성균관대학에서 떨어뜨리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럼 연대를 붙었을 때는 어때요? 연대나 고대에 붙었을 때 성균관대에서 떨어지고 붙는 거는? 그거가 사실상 그런 케이스들이 서울대보다는 덜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스펙을 많이 그러면 안 스펙이 따질 수는 없지만 들어간다는 얘기.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이 다음 단계 대학들서부터는 스펙도 봐야 되고 전공 적합성도 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스펙도 좋고 전공 적합성도 좋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간다 치면 연고대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스펙과 전공 적합성 중에서 뭐를 조금 더 강조하느냐, 다 좋은 애들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랬을 때 연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공 적합성 쪽을 조금 더 많이 챙기는 그런 학풍을 갖고 있다면 고대는 그동안에 스펙을 조금 더 많이 챙기는 그런 입장을 많이 봤는데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서는 역시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공 적합성과 스펙이 모두 좋은 애는 성균관대학교에 일단은 뭐 최종 어떤 트라이를 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 성균관대학교가 중시 여기는 거는 전공 적합성 쪽을 조금 더 중시 여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그거를 경험적으로는 뭐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등급의 스펙트럼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넓겠네요. 네, 그렇죠. 예. 등급의 스펙트럼이 넓게 간다.
그렇다면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건 조금 그 자료 조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외에 우리가 성균관대를 넣는 학생들이 보통 넣는다고 생각하는 뭐 서강대나 아니면 한양대 뭐 그다음에 조금 더 본다면 뭐 경희대 이런 쪽의 학교들이 과연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로 벌어지고 어느 정도 어느 등급대의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가 이거는 아마 조사가 좀 나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난번에 제가 어디 살펴보다 잠깐 봤거든요. 그거 안 주죠 네.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니 학교에서 대충 나와요. 네. 학교에서 대충 왜냐면 제공하는 학교도 제공을 있고, 하는 학교들이 그 있어요.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뭐 가지 학교도 각색이도 있고, 가지 있는데 각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전공적 합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면 그 학교에서는 그걸 제공을 해주겠네요. 이렇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연하죠.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료니까는 제공을 할 가능성이. 그러면은 그런 자료를 제공해주는 학교들은 어쨌든 전공 적합성을 많이 봐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정도 가면은 주의해야 될 게 등급이 낮은 애들이 특목고인 애들이 확률이 커요. 예.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또 그런 학교일수록 압도적 스펙을 갖고 있으면 또 안 뽑지 않거든요. 아 그러면 왜냐면 그 아래 그렇죠. 등급이 아래 낮게 나온 애들이 특목고 애들이 거기로 지원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 경우 예,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인상이 이제 보통 특목고 애들 사이에도 그런 소문이 좀 있잖아요. 성대가 이제 특목고를 좀 선호한다라는 얘기는 저는 오히려 그런 인상을 좀 특목고를 선호한다는 얘기는 전공적 전공적 합성을 합성을 본다는 따진다는 얘기잖아요. 거예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걔네가. 아니 그럴 수는 없죠. 특목고를 선호한다는 게 꼭 전공적 합성이 그러니까 특목고 애들이 전공적 합성을 잘 맞춰놔요. 아니 이게 어쩔 수 없는 네. 게 같은 등급대로 따졌을 때 특목고나 자사고 쪽의 애들이 일반고 애들보다는 전공 적합성 쪽에서는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활동적인 뭐예요, 요소나 그게 뭐. 내용들이. 그래서 일단은 성대는 그런 쪽의 어떤 활동적인 부분을 좀 많이 부각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되고. 활동 때문에 뽑는 게 아니라 네, 전공적 특목고이기 합성의 때문에 내용. 뽑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의도로 말씀하신 말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드러나는 결과물은 똑같은데. 네, 결과에 그런 거고. 그런 면에서 그게 어떤 일종의 스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게 일종의 스펙으로 볼 수 있다. 학교가 스펙이다. 학교로 하는 스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대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러네. 일단 성대는 경험치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실용성이 좀 있어요. 학교가 최근에 실용성을 좀 이건 각각의 어떤 처지예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경영이라고 하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고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걔네가. 그 다음에 공대 반도체학과라든가 그 다음에 의대라든가 이게 사실은 지금 제가 검명한 학과 같은 경우에는 고대보다 컷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이 그냥 맥없이 이렇게 당하거나 어떤 학교 학생 선발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약화되는 그런 느낌들은 최근에 없어요. 특히나 로스쿨 인원 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대가 스펙의 왕이죠. 스펙을 따진다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중앙대를 스펙의 왕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위권 대학들 중에서는 중대가 다른 그 어떤 대학들보다는 스펙을 좀 많이 따진다. 뭐 이렇게 좀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또 학종에 대해서 개별 학교를 얘기하게 되면은 간만에 오지 않던 전화들이 막 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진행을 하고 더 만약에 의미 있는 부분은 이제 방송보다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안다는 거 이게 충분히 자랑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다음 전형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논술 전형으로 들어가 보죠. 자. 가장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어떤 전형이 논술 전형일 텐데, 그죠? 자,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뭘까요? 뭐 뭐니 해도 완쌤? 최저를 맞출 수 있다. 그렇죠. 수능 최저.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논술 전형 쓰는 애들이 예를 들면 내신 등급 안 좋은 특목고 애들이 맞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신에서 불리한 건데 내가 수능 등급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수시에서 좋은 학교 쓸 수 있는 게 유일한 창구가 논술밖에 없어요. 그런 애들이 가는 전형이 이제 논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논술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술 능력을 갖춘 애들이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갖춘 애들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해도 네. 그냥 잘 쓰는 애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논의하는 건 그런 학생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논술을 딱 썼을 때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아예 시간 내에 못 채우는 학생들. 그거는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논술을 그래도 글을 잘 써라고 하는 학생들조차도 특정한 주제가 주어지고 그 주제에 맞춰서 글을 쓸 때 시간 안에 못 써내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스스로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8번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는 어떤 프레임이 더 쉬운 요소 속에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논술 시험이나 문과 시험, 문과 학생들이나 이과 학생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 좀 좋은 건 있겠죠. 특히 이과 논술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인문 논술 같은 경우 준비의 정도가 곧 논술을 잘하고 못하고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재능적인 요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3년 동안의 독서라든가 평소의 활동에 대한 여지도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논술 전형에 있어서 문과 학생들이나 이과 학생들 모두 다 다른 것보다는 수능 최저를 완쌤이 말씀하신 수능 최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수능 최저를 먼저 따져라. 그것도 중요하고 저는 논술을 쓰려고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논술을 고민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들은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고등학교 때 목소리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좋은 내용이라 아니, 고등학교 청취자분들이 막 확 그냥 귀를 열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자기가 뭔가 나는 이 길로 가야겠어라고 결정이 되게 확고하게 내려진 학생들은 논술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논술을 쓸 때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뭐 예시를 든다거나 아니면 논지를 어느 쪽으로 끌어가야 될지 결정을 못해서 그래서 못 채우거나 아니면 이상한 글을 쓰고 나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건 이제 뭐 수능 최저를 맞췄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관심이 굉장히 큰 어떤 분야가 있었던 학생의 경우에는 그걸 맞춰주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쪽으로 다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나 문과 논술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들 수 있는 얘가 훨씬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반드시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논술을 쓰는데 나는 글을 잘 못 쓰니까 논술은 글 잘 쓰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논증을 잘하는 학생을 뽑는 그렇죠. 거니까 네. 청취자분들 절대로 논술을 안 했다 해서 논술을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 내에 글을 채울 수 있으면 일단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 이과 논술 같은 경우 수능 최저만 맞춰도 붙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았을 때는 논술 전형의 상당 부분은 이름이 논술이라 하더라도 논술보다는 수능 최저 싸움이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에 관련된 기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논술은 진짜 대범하게 덤빈다라는 생각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신의 어떠한 생각을 갖고 글을 쓸 수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논술을 할 수 있는 거다. 학원 다니면서 논술 준비 안 해도 논술을 잘할 수 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학원들에서 길을 잡아주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죠. 있어요. 있죠. 뭐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죠. 저한테 배우면 잘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안 배워도 돼요. 제 얘기.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말씀 되게 생각이 깊이 잠기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배고픈 거예요. 아니 뭐 논술에 대해서 뭔가 막 얘기할 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저기 그 이름 비슷한 재민 선생님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논술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재완, 재민 같이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같이 저기 뭐 준비해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뭘 할래도 시간이 나야 준비를 하지. 예, 일단은 그 논술 전형에 대한 어떠한 팁을 좀 말씀드렸고요. 준비할 시간이 없으면 준비 안 해도 돼요. 일단 대충 집에서 글이나 한번 써보고 첨삭받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 중에서 이 길이 유일한 길인 학생들의 경우, 그죠? 그래서 몇 년 차 때 굉장히 이제 논술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논술을 잘 써서 붙어야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고점 답안을 써야 돼요. 탁월성 있는 답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채점의 방향 자체가 이과 논술을 제외하고 인문 논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점수를 매기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개의 답안 중에서 9개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8개는 동일한 점수를 주고 1개는 과락의 점수를 주고 1개는 합격의 점수를 주는 방식인 거예요. 논술의 채점 방식은 대동소이해요. 어느 대학이나 논술의 채점 방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대충 10장 중 8장은 그냥 당락을 결정해주지 않아요. 이걸로, 이 논술로 당락을 결정해주지 않고 한 장은 얘는 무조건 떨어뜨리자. 얘는 우리 학교 오면 안 된다. 이런 답안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얘는 웬만하면 붙이자. 내신이 아주 나쁘지 않으면 얘는 붙이자. 이런 답안이 열에 한 장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열에 한 장 정도의 답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논술로
모든 걸 뒤집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의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의 경우에는 논술로 모든 걸 뒤집으려면은 고점 답안을 써야 돼요. 근데 이 고점 답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훈련과 특별한 역할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논술학원에서 인생 역전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이 고점 답안을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고점 답안도 마찬가지로 학원에서의 만들어지는 어떠한 훈련과 연습들도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경험과 노력들이 일단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깊은 독서를 한 학생이 명확히 유리하다, 뭐 인문 논술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대목은 뭐 일단 각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역시 요것도 좀 논외로 한다라고 하는데,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그죠? 맞아요. 경쟁이 뭐 너무 치열해서 너무너무 치열한 어떤 어제가는 왜 롯데로 부른 이유가 있지. 네, 근데 분명히 자기 색깔이 있는 아이들이 이런 논술에서는 특이한 답안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모범적인 학생보다는 톡톡 튀는 학생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론적으로. 그 다음에 일단 정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다 안 될 경우, 학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논술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정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최악의 상황이죠. 뭐 최선일 수도 있죠. 아니 그건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다르죠. 예, 정시가 예, 잘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면 수시에 몰빵해야 되고 그런 그렇죠. 데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의 어떠한 영역으로 한번 나눠서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케이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시간이 길어졌죠? 시간이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저희가 뭐 요 정도에서 뭐 오늘 방송을 이제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점점점 이 스튜디오가 더워서 좀 있으면 이제 폭발 지경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이 있는 특수대학으로서의 의과대학의 논술과 어떤 수시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어떤 정시 대응 전략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녹음을 해서 다음 주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또 또한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마무리 좀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완쌤부터 좀. 네, 뭐 드디어 끝났네요. 뭐 이게 다예요? 끝이요? 네. 네? 와, 공격 너무 많이 학생들은 소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만 끝났다고. 뭐라고? 학생들 입시는 인제 시작인데 자기는 끝났다고 좋아하고 있고 이게 뭐야? 아니, 방송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감사하고요.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